3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야겠다. 상단을 더 열어줄 수 있을지 여부는 채권금리가 얼만큼 빨리 떨어지는지,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지, 얼마나 부진한지, 그리고 4분기는 어떻게 흐름이 갈지에 대한 전망치 변화가 11월 초중반까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경기는 불안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 너무 나빠만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중국 경기가 나쁜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매니저분이랑 말씀드렸더니 이규민 팀장, 중국은 이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중학생 아들이 중국 경기가 나쁘다는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악재는 아닌데 왜 그러면은 8월 달에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줬냐. 첫 번째가 디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가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디플레이션 우려는 일단은 벗어나는 그림이죠. CPI가 플러스 반전했고 PPI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수출입도 아직은 마이너스이긴 한데 7월보다는 회복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8월 실물 지표도 되게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CPI도 수출입도 실물 지표도 이렇게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9월 제조 PMI가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됐는데 제조 PMI 둘 다 50 이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갔고 다시, 그리고 서비스 PMI도 6개월 동안 퉁퉁퉁퉁 떨어지는 게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림은 나오겠는데 그게 끝 아닐 수 있지 않냐,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냐. 실질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려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들까지도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변수는 작년 4분기가 중국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작년 4분기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 올해는 이 눌린 만큼 올라오는 힘이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쭉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는데 기저효과만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은 12월 정도까지는 좀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에요, 정책. 중국 정책 많이 없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9월 한 달 동안에만 발표한 것도 이만큼 있습니다. 통화정책, 부동산과 증시 부양, 그리고 산업정책 계속적으로 발표하는데 10월 달에도 이런 정책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있고, 이런 소비 이벤트, 국경절, 광군제, 중앙정치국회의, 양회, 이런 이벤트들이 쭉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경기가 바닥을 잡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가세한다면 중국을 더 이상 나쁘게 볼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국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중국 부동산 이슈가 찻잔 속의 태풍인 건 맞아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얘가 갑자기 불거져서 중국 경기를 흔들고 중국 부동산 경기를 망가뜨리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강도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요만큼 올랐는데 위안화만 혼자 팡 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더 불안정한 거거든요.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게 쫙 올라갔습니다. 왜? 발표하는 경제지표들마다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 너무 나빠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7월 중순부터 이게 꺾였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우리 경기부양정책 세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 반전을 했고요. 8월 한 달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로 뭐 헝다든 뭐 벽계원이든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나 이런 것들이 파산이 중국 경제나 중국 부동산 경기를 흔들어 놨다면 이게 플랫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도 IMF 때 뭐 원달러율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아마 이게 이렇게 튀는 그림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플랫했다라는 그림은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변수는 맞았지만 실질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들,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신경 쓸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또다시 강세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 또 올라왔죠. 근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기는 있는데 갑자기 빵 터져서 이쪽 저쪽 막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는 3,000에서 3,050, 요 바닥권에서 3,200선, 요 박스권 등락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3,300 돌파 시도, 내년 1분기 중에는 3,400 돌파 시도, 이렇게 방향성을 등락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한테 넣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냥 중국 펀드에다가 적립식으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런 그림들을 좀 기대하고 좀 열어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본 건 틀려요가 아니라 본 게 맞아요. 경기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림이고,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기저효과와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요 우상향하는 그림이 몇 달 정도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조금 더 플러스 요인,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 거죠? 요것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외국인이 4개월 연속 순매도 하는데 언제 돌아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외국인이 떠난 적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요 파란색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코스피 전체 월간 순매수예요. 계속 사다가 6월, 7월, 8월, 9월 요 파란색만 보면 4개월 연속 매도하는 거 맞죠? 근데 요 회색선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만 빼고 보면 7월 달에는 매도한 게 맞지만 8월, 9월, 10월 빨간색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2,000년 빼고 보면은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예요. 9월 달에는 1조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요 플로우로 본다 하더라도 3월 달에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매도가 있었던 게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도가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좀 정체된 구간, 차별화된 구간, 2차 전지만 엄청나게 팔았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외국인 매도가 세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그 외의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오히려 올라와요. 이런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 회색선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파는 것들을 누적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달부터 이거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레벨을 한 단계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밑으로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이번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세지면서 다시 바닥권에 와 있어요. 과매도권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는 외국인 선물, 옵션,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프로그램 매매라서 좀 수급이 불안정하긴 한데,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들은 지금은 단기 리스크 관리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떠날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순매수 기존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랑 사는 업종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2차 전지 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는지. 일단은 그러면 외국인 현물 매수가 세게 2차전을 빼면 왜 세게 매도가 안 나오는지를 보면은, 자, 요 그림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3월 말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서 계속 플랫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말을 기점으로 선행 EPS 선진국 대비 상대 강도가 바닥을 잡고 올라왔고요. PR은 상대 강도가 꺾였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한국 기업 실적이 선진국보다 매력적이게 돌아서고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 매력도가 뭐 지하 2층, 8층, 10층 이렇게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았던 한국 증시 매력도가 바닥을 잡고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게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오는 그림이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무조건 환차익을 먹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파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가 바닥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뭘 사냐? 자, 연초 이후 보면 그냥 반도체를 정신없이 샀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는 8조 2천억을 샀는데 반도체만 15조, 16조 가까이 샀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기계. 요 업종들은 집중적으로 샀고, 거기에 보험, IT 가전, 상사자문제 이런 업종들 매수를 했고요. 철강을 9조 4천억을 팔았어요. 화학을 2조 7천억 팔았고, 얘 둘만 해도 12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외국인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을 팔았을까? 첫 번째, 많이 올랐다는 거. 두 번째로는 아직 실적 가시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최근 7월 달에 워낙 급등을 했던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대표주를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액은 빵이에요.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얘는 아직 철강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리고 투자 계획이 시행된다면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내년 그리고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도 빨라야 내년 4분기거든요. 2024년 4분기거든요. 아직은 철강 업황에 따라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지금 주가와 지금 실적, 내년까지 실적을 비교해서 본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쪽을 중심으로 파는 거고,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반도체는 실적이나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월, 8월, 9월, 빨간색이 9월인데요. 9월에도 반도체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통신, 은행, 조선, 보험, 뭐죠? 통신, 은행, 보험은 배당이에요. 경기 민감 수출 관련주 플러스 배당주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도 철강, IT 가전, 화학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9월 달까지 산 거를 보면은 수출 관련주 플러스 배당 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는 여전하다. 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시장 전체로 보면은 매도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도처럼 보이지만, 얘를 빼고 본다면 요 차별적인 순매수한 업종들에 좀 더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제 곧 발표 다 나올 텐데 실적은 잘 나올까요? 조금 걱정돼요. 10월 중에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림들을 좀 더 세게 움직일지 아니면은 천천히 발목을 계속 잡으면서 움직일지를 보면은 일단은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2개월 선의 EPS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년 이익이 또 레벨업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 보시죠. 파란색. 그동안에는 월 중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8월 달부터는 월이 바뀌면서 한번 튀었다가 쭉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9월 달에도 한번 튀었다가 쭉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튀었는데 이게 쭉 내려가거나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일단은 23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고요. 3분기, 4분기를 보면 10조 이상 이익이 빡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2분기보단 좋은데 3분기가 더 좋은데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분기, 4분기, 2분기 대비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봤더니 11조 6천억, 10조 1천억인데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조선, IT가전, 디스플레이. 여기는 반도체, 유틸리티, 에너지, 상사자본재, 디스플레이, IT가전, 화학.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 실적을 끌어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최근 이익 전망치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조선, 유틸리티, IT 가전. 아까 실적을 끌어갈 거야 라고 기대했던 대표적인 업종인 유틸리티하고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3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야겠다. 물론 지금 10배 미치라서 밸류에이션이 싼 데 따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단을 더 열어줄 수 있을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금리가 얼만큼 빨리 떨어지는지, 또 하나는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지, 얼마나 부진한지, 그리고 4분기는 어떻게 흐름이 갈지에 대한 전망치 변화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말 11월 초중반까지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수대에서 살 업종은 뭐가 될까요? 일단 요 그림은 저는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이라서 저는 주도적으로 안 바뀐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재정과 법안과 정책이 집중된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이익 모멘텀도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요게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철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철강 기업으로서 실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자동차는 나쁘네요. 자동차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마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워낙 싸니까. 지금 3배, 4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3, 4배밖에 못 봤는데, 내연기관차로서 저평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실적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너무 심한 거죠. 또 실적은 이제 꺾인다라고 하는데 잘 꺾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안정적인 선택이냐? 내년 대선을 보면은 2차 전지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이든이 높냐, 트럼프가 높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바이든이 정책 드라이브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정부의 정체성을 띠는 게 신재생 에너지, IRA 법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등락이 있는데 그럼 왜 자동차는 왜 괜찮다고 하냐. 바이든이 되면 2024년 4분기쯤에 완공되는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이게 완공이 되면서 전기차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3배, 4배에 불과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개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기차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고 내연기관차는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대선 결과 상관없이 자동차가 좀 안정적인 선택이다. 즉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자동차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당장 어떻게 될까? 주도 업종 내에서도 좀 싼 거, 자동차, 반도체, 기계,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12개월 선의 EPS가 올라가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과 이 업종들만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조선하고 자동차는 뭐 끊임없이 삽니다. 최근 시장이 막 급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삽니다. 반도체는 엄청 샀다가 좀 많이 팔았다가 좀 살려고 하고 있고, 기계도 샀다가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 4개 업종을 지금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모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IT 가전, 소프트웨어, 철강 이런 업종들은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인터넷이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 외국인 매도는 좀 세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 2400선 초반 여기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요 4개 업종을 후보군으로 놓고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는요? 소외주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가면 가까워질수록 연말에 평균 수익률 평준화라 그래서 너무 나빴던 것들이 한 번씩 반등하는 그림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한 번씩 나와요. 소외업종을 보면 호텔, 레저, 유틸리티, 소매유통, 화장품, 의료, 건강관리, 에너지, 운송, 뭐 필수소비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계속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반등을 했다가도 또 밀리고 하는데, 자, 이 업종들 중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업종들을 보면 필수소비재, 에너지, 건강관리, 소매유통, 호텔 레저 꽤 많은 업종들이 올라와요. 근데 외국인 수급은 매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은 지금 가격대, 지금 지수 레벨에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밖에 안 보여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배당주.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매도죠. 그래서 중국 소외주를 볼 때는 코스피가 2550, 2600선 근접하는 반등이 나온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요 4개 업종에서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변하나, 얘네들 중에 올라오는 애들, 외국인 순매수 전하는 애들이 있나를 보시면서 좀 담아가셔도 괜찮겠다. 근데 얘를 쭉 끌고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소외 업종이 저평가된 데 따른 반등 시도 정도라서 요 반등을 노리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바람이 이제 벌써 불고 있죠. 요즘에 밤에 그리고 아침에 딱 새벽에 보면 아주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찬바람 보면 배당주 보자고 하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또 강한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볼 게 아니라 뜨거운 여름부터 배당주를 봐야 돼요. 왜냐면 배당주의 계절성을 보면 이게 뭐냐면 코스피 고배당 50, 배당 성장 50, 고배당 지수를 가지고 코스피 대비 얼만큼 수익률이 더 좋았나를 2010년 이후 평균을 해준 겁니다. 월간별로 7월, 8월, 9월 달에 가장 세요. 10월 달엔 삐그덕, 11월 달엔 약세, 12월 달 약세, 그 다음에 1월까지 약세. 그러면 10월 달이 된 지금은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쉬어가지 않을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고점권에 근접해 있어서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엔 좀 어렵겠다. 오히려 10월까지는 좀 샀다 팔았다는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좀 반등을 한다면 좀 빠져나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로 난 배당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로 지금 사기보다는 11월, 12월 중에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급락세가 굉장히 좀 강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가 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연말까지 코스닥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 투자 비중이 개인 투자분들은 많죠. 그런데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너무 좋은 그림이죠. 쭉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2015년 이후 이 고점을 넘어선 적은 없어요.
여기서 단순하게 에이 가격은 넘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IT 버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22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요. 자,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든지, 두 번째, 가격 조정을 받든지. 두 가지인데 지금 실적 전망을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올라가요. 3월 말 대비 6월 말, 9월 말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작년 연말 3월, 6월, 9월 퉁퉁퉁 떨어지죠. 지수가 여기서 버틴다라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게 아니라 버티면 버틸수록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지는 구간이라서 일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 따라는 올라갈 텐데 얘가 지금처럼 코스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툭 갔다 또 밀리고 툭 갔다 밀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전지 몇몇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임계치에 근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할 때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10월 초순인데 팀장님 매달 한 번씩 나와주시겠는데 10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은 물러설 때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다가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니저분들 만나면은 이은미 팀장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공포심리가 워낙 팽배해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하기보다는 더 위축되고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고 대응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흘러내리는 흐름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잘 버티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림들 안에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또 1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미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